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뇌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세상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짧게 정리하면 인간의 얼굴, 몸짓, 행동, 목소리를 보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행동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뇌가 인지하는 이 변화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계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연구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계속 독일과 한국,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는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주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 안에서 동양인으로 태어나서 서양에서 생활했어야 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또 한국에 와서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다시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군대 생활을 이제 훈련소에서 배워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라난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살면서 삶의 여러 스테이지에서는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인데, 그 이전에 우리 뇌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주제부터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것들이 떠오를지 제가 한번 짐작해 볼까요? 변화라고 그러면은 쓰나미 같은 커다란 물결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산 폭발처럼 마치 지구가 대멸종 위기에 처한 것처럼 정말 커다란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화의 시나리오를 물어보게 되면 이런 변화도 있죠. 제가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폭락할 때, 뭔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변화를 떠올리려고 그러면은 뭔가 커다란 변화를 떠올리고 그 변화를 위기로 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경우에도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떠한 변화를 겪더라도, 심지어 뇌 조직의 일부가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그 기능을 옆에 있는 다른 조직들이 대신해 줄 수 있으면서 우리가 회복하는 능력이,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우리 뇌에도 분명히 아주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 어떠한 외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뭔가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커다란 어떤 위기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우리는 모두 변화에 대응하고, 웬만한 변화에서는 원래 내가 생활하고 있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바로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에 앞서서 그 변화를 인지하는 주체는 우리의 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뇌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상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답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생각을 하기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한, 논리에 의거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이다. 그래서 그러한 뇌를 흉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뇌가 생각을 하는 기관이고, 어떠한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수학적인 기호를, 논리를 학습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우리가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뇌를 흉내낸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거라고, 그리고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뛰어넘지 못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뇌가 생각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을 처음 디자인했던 사람들이 생각만을 바라봐서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생각 말고도 존재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존입니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냥 생존이라고 그러면 굳이 뇌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세포나 아메바 같은 경우도 분명한 생명체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생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생명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대사와 자기복제와 진화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메바도 이건 잘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뇌가 필요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뇌를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메바의 경우는요, 사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상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달한 것이 있는 당,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아메바는 이곳을 향해서 다가가고요. 그리고 그곳에 독이 숨어 있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아메바는 DNA,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계속 당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를 가진 존재의 경우에는 당을 향해서 갔다가도 스스로의 행동을 이 경험을 통해서 독이 있다, 내가 여기 가면은 아프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원래 타고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는 생존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생존에 있어서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뇌는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최초의 뇌는 한 5억 년 전쯤 캄브리아기에 처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뇌는 감각기관과, 그러니까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나를 볼 수 있는 눈과 비슷한 감각기관과 그 외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관, 요 둘을 연결하는 신경절이 점점 더 진화해서 뇌가 됐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원시 생물과 비슷한 이러한 생물이 바로 저 예쁜 꼬마 선충이고,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에도 아주 원시적인 뇌를 갖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죠. 외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고, 내가 꼬리를 움직여서 바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먹이를 향해 갈 수 있는 운동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기계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빛의 센서가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있는 바퀴 모터가 있는 운동기관과 감각기관을 연결하면요, 어떠한 형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빛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빛을 피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두 가지 행동을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외부 상황에 대응을 하고 그 외부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로로 만들어진 게 최초의 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단세포로부터 바다로부터 육지로 올라오면서 단세포, 식물, 동물까지 가게 됐는데 동물만 뇌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만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함께 연결되면서 뇌가 생긴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운동기관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동물만 뇌를 갖고 있는데 동물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뇌가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길게 해오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여가며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뇌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늘 하던 것만 하고 늘 하던 곳에서 똑같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뇌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던 직장들 중에 많은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뇌입니다. 그 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탈출구를 찾고 스스로 움직여서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억 년 뇌 진화의 역사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볼까요? 뇌가 빠르게 진화했어요. 단세포에서부터 아메바가 됐고 아까 봤던 것 같은 예쁜 꼬마 선충, 뭐 캄브리아기의 최초의 원시적인 뇌, 삼엽충 이런 뇌들도 있었죠. 근데 더 빠르게 진화를 했어요. 물고기 어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인간이라는 존재로까지 진화를 했죠. 자, 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뇌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 뇌가 점점 커졌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뇌가 커진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더 기르기 위해서요. 뇌가 더 큰 존재는 미래를 더 많이 예측할 수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내가 이게 몇 초 전에 알거나 몇 분 전에 알면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올 것을, 화산이 폭발할 것을 조금 일찍 예측할 수 있다면은 미리 도망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커다란 외부의 변화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중에 어떠한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쓸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통신대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조금이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위함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쌓여져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것이 쓸모 있는지를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누군가 디스할 때 이게 옛날과 요즘이 디스하는 방식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뭐냐면 아메바냐? 단세포냐? 뇌를 안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뇌에 주름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와, 저런 뇌에 주름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엄청난 모욕이에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8주 태아까지는 뇌에 주름이 없어요. 근데 20주 태아부터는 주름이 생기거든요. 또는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파충류의 뇌까지는 매끈매끈해요. 주름이 없어요. 포유류 정도 와야 주름이 생깁니다. 자, 뇌에 주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디스를 갖고 온 건데요. 뇌에 주름이 없는 존재들은요, 뭐 어류나 개구리나 파충류까지는 기본적으로 뇌는 있지만 유전자가 프로그래밍한 게 되게 강력해가지고 뇌가 대부분의 지식을 다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면 나오자마자 내 몸집을 키우기만 하면 되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생활을 해서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뇌에 주름이 있는 애들은 좀 복잡해요. 딱 태어나자마자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를 보고 그 존재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끼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부모도 케어를 해주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전자의 뇌,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뇌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지 않은 뇌예요. 장점은 많아요. 바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 가끔 부러워하면서 보는 이 역사 속 인물 중에는 신라의 박혁거세 대왕도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뇌에 주름은 없었을지라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굳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그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뇌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의 경우에는 대체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연한 뇌를 갖고 있다는 건데, 유연한 뇌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미리 다 정보가 있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했던 최고의 포식자인 공룡, 그러니까 파충류에 가깝죠. 공룡은 멸종했지만 포유류는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소행성이 충돌했을 수도 있고 지구 전체에 세상이 다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뇌에 주름이 없던 애들은 많은 경우 멸종을 했지만 유연하게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유연한 뇌를 가진 존재들은 더 유리해져서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저 알에서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승부하는, 양으로 승부하는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 안 되는 자식을 낳지만 유연하게 학습하고 굉장히 고생해서 새끼를 기르지만 그 새끼가 크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돌고래와 같은, 침팬지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포유류의 뇌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더 유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예측 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행동하면서 변화에 대응한다. 움직이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를 바라봤고요. 뇌가 왜 생겨났는지를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와 그 이전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그 이전의 존재들과의 차이도 바라봤어요. 자, 이제 인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인간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인간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창조하기도 했고 로봇과 여러 기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게 사실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인간의 뇌가, 생물학적인 뇌가 기계와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보통 인간의 뇌가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뭐 감정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모두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 모든 창의력,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은 늘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있지만 기계는, 알고리즘은, 로봇은 다른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른 뇌로부터 많이 배우고요. 늘 다른 뇌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지하는 능력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인지하기 시작하다가 그 능력이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먼 길을 가서 탐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 나섰던 게 다른 인간이었대요. 나랑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수다를 떨고 너는 뭘 먹니?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니? 이게 너무 신기해서 3박 4일 정글을 헤치고 가서도 그 당시 지구 전체에 인류가 얼마 없던 시기조차 해도 다른 존재들, 다른 인간들과 이렇게 마주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통을 즐기고 교류를 즐기고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런 새로운 걸 봤어. 야, 이런 게 있었대.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픽션,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뇌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유발 하라리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다른 인간을 봤을 때, 다른 인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 뇌 안에서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요, 오, 정말 그랬어? 라고 흥미로워한다든지 끄덕끄덕 그랬을 법하네 라고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뇌파의 패턴과 약 6, 7초 시간차를 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뇌파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싱크가 된다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리 하송 교수가 밝혔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뇌와 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뇌 안에 있는 패턴들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뉴럴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부모와 아이의 뇌가 닮아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도 작용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대방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 뇌 안에서 우리는 늘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자리에 없고 학생이 복습하는 순간에조차도 저렇게 서로 다른 뇌의 전체 패턴들을 뇌 스캐너에서 스캐닝을 해봤더니 인터서브젝트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는 각각의 피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도를 봤더니 지금 보신 화면에서 노란색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뇌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떠한 것을 상상하고 이야기로 들을 때,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똑같이 상상할 때 우리의 뇌가 비슷한 패턴으로 싱크가 되고 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 뇌 안에 다른 뇌를 우리는 늘 넣고 있고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결국 다른 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모두의 뇌는 서로 떨어져 있고 우리가 다른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연결을 될 수 있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이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뇌와 뇌의 연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 길을 걸어와서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가 왔는데요.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뇌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건 바로 한 2만 년 전, 그러니까 수만 년 전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원시 인류의 뇌랑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와 이 정말 놀라운 기술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뇌가 얼마나 변화했을까, 얼마나 더 진화했을까를 보게 되면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땅 파먹고 살던 원시 인류의 뇌랑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나? 저놈이 나보다 큰 고기 덩이를 씹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밥그릇을 챙기는 이 뇌가 지금의 우리 인간의 뇌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술 발전, 눈부신 기술 발전과 문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룩했을까요? 여기서의 답도 바로 뇌와 뇌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와 뇌의 연결을 이 2만 년 동안 하드웨어가, 생물학적인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인간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요. 뇌와 뇌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언어의 발견, 활자의 발견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됐고요. 이동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 배, 선박을 통해서 더 먼 곳에까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연결의 혁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까요? 아까 연결의 혁신이 지금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살펴보면요. 뇌와 뇌가 잘 연결됐을 때 사회 발전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처럼 일부 성직자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일부 이 독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사회에서는 빠르게 혁신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덜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어떤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류 발전과 풍요도가 달려졌고요. 심지어 기업 안에서도 얼마만큼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술의 세상이 변하는 엄청난 연결의 혁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인류가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연결의 혁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연구소만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모뎀, 나중에 랜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없었던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새로 열리게 된 거죠. 이때 생겨난 엄청난 기업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애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 큰 IT 기업들이 다 이때 첫 번째 연결 혁신 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대체 인터넷이 뭐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뭐야?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연결의 혁신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바로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게 대체 뭐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 뭐 우리 다 저기 폴더폰도 있고, 우리 뭐 다 뭐 사진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라고 했지만,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과 앱스토어가 합쳐지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이 변화는 이 기기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기를 우리가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사용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앱을 프로그래밍해서 올리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두 번의 연결의 혁신이 지금 뇌와 뇌를 정말 빠르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계속 듣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바로 세 번째 연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때 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넥스트 레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냐? 가장 쉽게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메타버스다. 대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손가락도 쥐어날 때가 있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결리면서 요 조그만 창 하나로 하루 종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보고, 채팅을 하고, 물건을 주문한다고요?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 창문 하나를 그냥 내 눈에 붙여버려서 선글라스를 쓰건 안경을 쓰건 헤드셋을 쓰건 내 눈이 보는 것을 알고리즘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내 눈에 보이는 정보까지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경험이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키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입력을 하냐? 내 몸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그러한 미래가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많은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여러 테크놀로지 기술 리포트에서 보면 가트너 같은 데는 이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려면 8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와 가상현실 게임 속 세상,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부는 맞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일부고, 진짜 메타버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두가 안경 하나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렌즈가 나오거나 헤드셋을 쓰면서 내 일상 속에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메타버스가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또 한 번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비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 8군데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구글,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스북 그룹, 지금의 메타죠. 메타가 준비하는 이 미래 세상을 한번 엿볼까요? 이거는 이제 사명을 바뀌기도 전에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이제 3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온라인에서 찾아보셔도 되지만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손을 움직이고 보이는 영상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웨어러블의 형태로 저렇게 웨어러블을 차게 되면 얘가 내 손과 팔의 근육 신호를 읽어내고 뇌가 손에 보내는 신호를 뉴럴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잡아서 내가 생각만 해도 손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가 컵을 잡아서 물을 마시면 우리가 뭐 소나 컵을 잡아 물을 마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뇌에서 생각이 그냥 손으로 전달이 되죠. 근육으로. 그거를 요 웨어러블을 통해서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움직이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손에 전달이 되고 이 손에서 이 뉴럴 인터페이스가 이걸 읽어낼 수 있다. 그럼 키보드가 없어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버튼이 없어도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조차도 메타버스 안에서 꿈꾸고 있는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런 형태로 안경으로 보고 안경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레이벤 같은 굉장히 그 핫한 어떤 선글라스 기업이랑도 콜라보를 해서 몇 달 전에 레이벤 스토리즈를 내놨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요 선글라스만 터치해도 누르면은 비디오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경, 선글라스, 헤드셋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가상 세상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커맨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인풋을 입력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웨어러블의 형태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을 메타는 그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폰까지도 전부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근데 애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거를 웨어러블을 찰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만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애플 글래스가 나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애플 글래스는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헤드셋이나 안경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 프리미엄으로 만들 거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넣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 센서나 레이더를 넘어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의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 같은 이 라이다 센서를 넣게 되면은 굳이 웨어러블을 착용하지 않아도 이 글래스만 쓰면 내 손의 움직임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눈에는 뭐가 보이고 내가 손으로 탭했을 때 눈에 뭐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영상과 여기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 손 움직임을 통해서 직접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정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이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디지털 휴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자신들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디지털상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상상하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들,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질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이 메타버스를 지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국 몇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를 크게 스케치해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쪽에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통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온라인 커머스,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 검색 기업들, 바이두, 텐센트 전부 다 정부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어떤 영국 기자가 입국해가지고 나 찾아봐라, 나 숨어볼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단 5분 만에 어디에 기자가 있는지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어서 얼굴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술,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떤 검색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들이 정보의 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세상이 완벽하게 정보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가 중국이 가고 있는 방향의 메타버스고요. 그 반대편에 미국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누구 한 사람이 또는 어느 한 기업이 어느 한쪽에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선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들이 저마다 메타버스 세상의 일부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경쟁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한 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기술 발전이 많습니다.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 하드웨어, 그리고 결제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 초창기에 아주 재미없었어요. 지금처럼 정보도 많지 않았고 물건 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그냥 거의 빈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공간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페이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것처럼 메타버스 세상 안에도 새로운 방식의 결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다양한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지금 아주 시작점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메타버스가 살만한 공간일까?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줄까? 아닐까? 두 가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세상이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어딘가 멋진 가상 속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또는 매트릭스와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실제 세상은 쓰레기에 가깝고 환경 파괴와 모든 자원이 고갈된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사실 이 영화에서 보고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로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가버리죠. 이게 실제로 갈 수 있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미래고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포켓몬고를 만들었던 그 기업의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세상 속에서 기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내가 모르던 사람을 알게 되고 모르던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실제 세상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메타버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 상상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크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이 세상에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우리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세상은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질문은 디지털 갭이라고 하는 것,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는 거예요. 일부만 이런 멋진 기술을 갖고 있고 나는 집에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속 기기를 가질 수도 없는 사람들, 이 사이에 점점 격차가 커지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디지털 갭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 유엔의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예전에는 그냥 편리의 문제라고 했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했다. 여러분 잘 알죠? 스마트폰으로 백신 예약해가지고 빠르게 접종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고령자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예약하는데 나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은 꼭 백신을 접종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들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이런 사례가 더 많았고요. 이거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코로나19 때문에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세상이 열려야 될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이 기술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 서비스, 도서관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하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타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고 변화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AI와 메타버스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는 커뮤니티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이러한 세상을 탐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런 메타버스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이 바뀌는 커다란 변화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상 정리해 보자면 이 메타버스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떠한 미래로 갈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제가 여러 시나리오는 보여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진화의 열차는 지금 시작했고요. 전문가들조차도 이 진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 unknown을 known으로 만들어가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배워나가고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뇌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변화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뇌가 또 가야 할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명을 이룩하고 기술 발전을 이룩한 것은 결국 누구 한 명이 또는 우리의 뇌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면서 만들어낸 거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도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뇌는 그대로고요. 뇌와 뇌가 연결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건 누군가 어떤 플랫폼 나를 조종하는 정부건 다른 사람이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성취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연결감. 자율성과 성취감과 연결감.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가상세상을 살펴봐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소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게임 중독, 디지털 중독, 메타버스가 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된 이유가 뭘까요? 실제 세상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시험 잘 봐야 되고 부모가 시키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다 해야 되죠. 내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뭐 반 1등하고 내가 전교 1등하고 올라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워요.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런데 게임 속 세상에 가게 되면 너무 쉬워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캐릭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레벨업 너무나 빨리 되고 뿌듯하죠. 그리고 실제 세상 속에서는 외로웠는데 이 게임 속 세상에서는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연결감도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독의 근본은 기술이 잘못돼서 이 게임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나쁜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아이들이 중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는 욕구를 이 가상 세상이 더 잘 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실제 세상 속에서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사라지는 미래는 끔찍한 미래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보들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실리콘밸리의 그 미래학자 앨런 케이는 얘기를 했고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바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가 진화를 했지만 최근 수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인지하고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 박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